계속 아까 그 순간이 떠올랐죠. 오랜만에 느껴본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든든하고 따뜻했죠. 저는 이정희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죠.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지도 벌써 5년째네요. 남편이 떠난 지도 그만큼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게 참 무서운 병이더군요. 끝까지 저한테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갔습니다. 아들 녀석은 외국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며 떠났고 1년에 한두 번 전화나 올까 말까 하죠. 이 양옥집은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곳입니다. 마당에는 남편이 심었던 감나무가 있고 현관 옆에는 제가 가꾸던 장미 덩굴이 아직도 자라고 있죠. 방이 4개나 되는 이 넓은 집에 혼자 사는 건 사치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적막해서 숨이 막힐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기엔 빠듯했죠. 전기세며 수도세며 혼자 사는데도 나가는 돈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을 팔까도 생각했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 많아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하실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 공간을 새놓으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지하실은 예전에 남편이 작업실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따로 화장실도 있고 작은 부엌도 있어서 독립된 생활이 가능했죠. 먼지를 털어내고 페인트를 새로 칠하니 제법 깨끗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벽에 임대 광고를 붙이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죠. 이 집도 언젠가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목소리가 굵고 차분한 남자분이었죠. 지하실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오신 분은 제 또래로 보이는 노신사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약간 구부정한 자세가 오랜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며 지하실을 안내했죠. 그분은 말없이 공간을 둘러보더니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말했죠. 좋네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첫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박성호 씨가 이사 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짐이라고는 낡은 가방 2개와 커다란 나무 상자 하나가 전부였죠. 택시 기사님이 무거운 상자를 들고 투덜거리는 걸 보니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짐을 함부로 묻는 건 실례라고 생각해서 참았죠. 저는 현관 앞에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70이라고 하셨는데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답게 피부가 구릿빛이었고 손은 거칠었죠. 인사를 나누며 악수를 했는데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예의는 정확히 지키는 분이라는 걸 첫인상에서 느낄 수 있었죠. 지하실로 짐을 옮기는 걸 도와드리려 했지만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하다며 말이죠. 그래도 계단이 가파른데 걱정이 되어서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나무 상자를 옮길 때 특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녁 무렵 제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하고 오래된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죠.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짐을 정리하시는가 보다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성우 씨를 만났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일어나서 마당을 둘러보고 계셨죠. 제가 인사를 건네자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마당에 있는 수도꼭지 써도 되겠냐고 말입니다. 물론이라고 답하자 안도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심때쯤 우연히 창문으로 내다보니 성호 씨가 마당 한 구석에 앉아 뭔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침반이었죠. 햇빛에 반짝이는 황동 표면을 정성스레 닦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돌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나침반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궁금했지만 섣불리 다가가지는 못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층에도 혼자 밥을 먹고 있을 성호 씨가 떠올랐죠. 같은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각자의 외로움 속에 갇혀 있는 게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그저 텔레비전 소리만 크게 틀어놓고 있었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점심으로 잔치국수를 끓이고 있었죠. 남편이 좋아하던 메뉴라 가끔 혼자서도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양을 너무 많이 삶아버린 거예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죠. 문득 아래층 성호 씨가 떠올랐습니다.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국수 한 그릇을 담았습니다. 김치도 조금 얹고 쪽파도 송송 썰어 올렸죠.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괜한 참견은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기도 못해서 문을 두드렸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성호 씨는 놀란 표정이었죠. 제가 국수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실수로 너무 많이 삶아서요. 혹시 드실래요? 그분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어색하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했죠. 고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해준 음식을 먹네요. 그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가져다 준 그릇이 깨끗이 씻겨서 문 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릇 안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죠. 며칠 후 부엌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고쳐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수리 기사를 부르려다가 문득 성호 씨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런 걸 고칠 줄 아실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죠. 그분은 망설임 없이 공구함을 들고 올라오셨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수도를 분해하고 고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에서는 모든 걸 직접 고쳐야 한다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죠. 수리를 마치고 차를 대접하려 했지만 정중히 거절하고 내려가셨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한 냄비 들고 내려갔죠. 이번엔 성호 씨가 문을 열고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지하실은 의외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벽에는 바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그 낡은 나침반이 소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아 찌개를 나눠 먹었죠.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왠지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반찬을 만들면 조금씩 나누고 성호 씨는 마당 청소나 작은 수리를 도와주셨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호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바다에 두고 온 미련이 있는데 이제는 놓아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치고 있었죠.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쇳소리 같기도 하고 무거운 것을 끌고 다니는 소리 같기도 했죠. 처음엔 성호 씨가 화장실이라도 가시나 했는데 소리가 너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살며시 계단으로 갔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확실히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성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도 들렸습니다. 도둑이 든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혼자 확인하기는 무서웠죠.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성호 씨를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 질문에 성호 씨는 순간 굳어졌죠. 그리고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짐 정리를 좀 했습니다. 시끄러웠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날 오후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성호 씨가 지하실 창문에 검은 천을 걸고 있었거든요. 햇빛이 너무 밝아서 그런다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게다가 평소와 달리 신경질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성호 씨가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혹시 위험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별의별 상상이 다 들었죠.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성호 씨의 모습을 생각하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날 밤 또다시 지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급박했죠. 참다 못해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경찰을 부르기엔 너무 성급한 것 같았거든요. 대신 용기를 내어 지하로 내려갔죠. 문 앞에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호 씨,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성호 씨는 땀을 흘리고 있었고 뒤쪽 바닥에는 뭔가 어질러져 있었죠. 그분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만. 걱정 마세요.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제발 더 묻지 말아 달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과 걱정이 계속 자라났죠. 동시에 이상하게도 성호 씨를 믿고 싶다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숨기든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퍼부었죠. 갑작스러운 폭우에 마당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수구가 막혔는지 물이 빠지지 않고 차오르기 시작한 거였죠. 이대로 두면 지하실까지 물이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성호 씨를 불렀습니다. 그분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는 비옷도 없이 뛰어나왔죠. 우리는 함께 배수구 뚜껑을 열고 막힌 것을 빼내려 애썼습니다. 비를 맞으며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서로 도우며 필사적으로 작업했죠. 성호 씨가 배수관 깊숙이 팔을 넣어 뭔가를 잡아당기는데 저도 그분을 붙잡고 힘을 보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발이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었죠. 앞으로 넘어질 뻔한 순간 성호 씨가 재빨리 저를 잡아 끌어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우리는 잠시 그 자세로 멈춰 있었죠. 그분의 가슴에 기댄 채로 말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단순히 놀라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어색한 침묵을 깨고 성호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도 황급히 몸을 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시선을 돌렸죠. 빗속에서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배수구는 결국 뚫렸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흠뻑 젖은 채로 현관, 처마 밑에 서 있었죠.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씻으세요. 감기 걸립니다. 저도 걱정되어 말했죠. 성호 씨도 얼른 들어가서 옷 갈아입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먼저 들어간 건 저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아까 그 순간이 떠올랐죠. 오랜만에 느껴본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든든하고 따뜻했죠.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고 스스로를 다일렀지만 가슴 한 구석이 간질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뜨거운 차를 2잔 준비해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성호 씨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지만 기침을 하고 있었죠. 제가 내민 차를 받아 마시며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저도 대답했죠. 저야말로요. 성호 씨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호 씨는 젊었을 때 태풍을 만났던 이야기를,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줬죠. 그러다 그분이 불쑥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아직도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죠. 언젠가는 직접 말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무너지는 소리였죠. 놀라서 뛰어내려가니 성호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마룻바닥 일부가 삭아서 무너진 거였죠. 그런데 그 아래에서 뜻밖의 것이 나타났습니다. 녹슨 철제 상자였죠. 성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게 여기에? 성호 씨는 한참을 말없이 상자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죠.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함께 꽤 많은 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달러와 원화가 섞여 있었죠. 서류를 보니 선박 화물 목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성호 씨를 바라봤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제 눈빛을 피하지 않고 성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탔던 화물선에서 선장님이 실종되었죠. 폭풍우가 치는 밤이었습니다. 성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장님은 실종되기 전에 저한테 이 상자를 맡기셨어요.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성호 씨는 계속 말했죠. 의심스러웠지만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했습니다. 선장님의 명예를 더럽힐까 봐서요. 그래서 이 상자를 숨겨두고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 유족들에게 돌려주려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호 씨가 숨기고 있던 게 이거였구나. 범죄자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죽은 이의 부탁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니에요. 성호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섞여 있었죠.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를 믿어주시는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성호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너무 오래 혼자 짊어지고 계셨네요. 우리는 함께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물 목록을 자세히 보니 정당한 무역 거래 내역이었고 돈도 그 대금인 것 같았죠. 아마 선장님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예감하고 회사 돈을 지키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이제야 선장님의 마지막 부탁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그날 오후 우리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성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죠. 경찰관은 진지하게 듣고는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걸릴 거라고 했죠. 돌아오는 길에 성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가 없었다면 평생 이 짐을 지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